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장비 세팅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슬라이드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거창하게 생성형 AI 시대의 우리 법조인의 대응 자세라고 해놨는데, 이론적인 거는 생략을 많이 하고 실무적인 거 중심으로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기초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실습을 해야 되겠는데, 용어 혼란이 지금 난무합니다. GPT, 챗 GPT 하는 그런 용어를 언론이나 공공기관에서 GPT 학습, GPT 훈련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오픈 AI가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1차는 기각되고 이 신청 항소 절차에서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거는 마치 뭐하고 같은 거 하면 복사하는 거를 제록사한다 그러고 셀로판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는 것처럼 오픈 AI의 고유의 그 용어를 먼저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GPT, 챗 GPT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생성형 AI라고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한 용어라는 것을 제가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생성형 AI, Generative AI라는 것을 한국말로 이제 그 번역한 건데, 생성형 AI로 통일하자. 그렇게 복사를, 카피를 제록사한다 하는 격이 된다라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천지에 나온 건데 7월달 초에 이어 보면은 마치 핵폭탄 터졌을 때 구름이 올라오는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같은 폭탄물 아니냐라고 그래 두려워하는데, 언론이나 SNS의 가장법이 많이 기여가 됐는데, 우리가 비행기나 자동차도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몰다 보면 사고도 나고 사람도 죽고 뭐 부상도 당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도 결국은 게티즈버거 링컨 대통령의 승리 연설처럼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over the human, by the human, for the human으로 바꾸면 결국 인간에 의한, 인간을 이해한 그런 문명의 도구다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아까 뭐 카톡방에 낙서 하나 올린 게 뭔가 하면, 인간이, 우리 사람이 진정한 생성형 AI다라는 단상을 썼는데, 우리가 어려서 그런 말을 배우고 엄마 아빠한테 말을 먼저 배웁니다. 글자를 몰라도 말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온갖 단어와 문장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걸 근거로 입에서 말이 나오고 문장도 나오고 논술문도 쓰고 책도 쓰는 것처럼, 인간의 머리가 오리지널 생성형 AI인데, 학습, 교육하면서 크면서 흡수한 온갖 텍스트와 단어들을 가지고 어른이 돼서 연설도 하고 대화도 하고 책도 쓰고 글도 쓰는 것처럼, 이 인간의 머릿속의 신경망 세포의 얼개를 그대로 흉내낸 게 생성형 AI, 그렇게 모조인간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6월 30일자 문화일보에 제가 전면 인터뷰로 저를 썼지만은, 핵심을 간추려 보면 생성형 AI의 최적 분야가 법조이고 법조 문서 작업 혁신의 촉매제다. 그래서 소장, 준비서면, 변론 요지서, 답변서, 판결 이유 같은 거를 레고 블록 조립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500쪽, 1000쪽의 문서가 있으면 어쏘나 본인이 요약 정리하려고 그러면 1주에서 2주가 걸리는 거를 10초, 20초 이내에
사용자가 주문하는 대로 한쪽으로 정리해, 이쪽으로 정리해, 5쪽으로 정리해, 아니면 뭐 글자 수로 5,000자로 요약해, 10,000자로 요약해, 그런 것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 어제 법무부에서 대한변협과 리갈테크 사이에 그 징계 문제로 제2차 그 심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못 보고 또 3차로 넘어갔죠.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투쟁이 아니라 서로 상생으로 가야 살 수가 있다. 변호사 직군에게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동기분들 AI가 혁신적 보급이 된다. 흉기가 되는 게 아니라 혁신적 보급이 되고 업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무장, 사무원, 어쏘 변호사들을 시켜서 그 친구들이 해갖고 온 거를 우리 본직이 조금 손보거나 변형해서 법원에 내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는데 올 겨울부터는, 올해 가을 겨울부터는 생성형 AI에다가 미션을 주면 지금 사무원, 사무장, 어쏘가 하던 일을 생성형 AI가 다 만들어주면 본직인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스크린해서 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법원 안에도 내부용 AI가 도입되면 판결문 작성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서 주문 결론은 인간 법관이 내리더라도 EU 페이퍼 작성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지금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 AI에 대한 규제는 유럽식, EU식의 규제를 쫓아가면 한국이 망한다. 미국식 진흥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 인터뷰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AI를 법조 AI와 생각 건육이라고 문화일보 살며 생각하며 거기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7월부터 2,700자로 제가 의뢰를 받아서 기고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건데 결국 법조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 법원 안에도 어려운 사건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독서와 명상으로 생각 근육을 키워야지만 AI를 잘 다룰 수가 있다. 답변의 진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아날로그 내공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반도체 굴기 차원을 뛰어넘어서 AI 굴기의 기회로 살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7월 14일자 저 살며 생각하며 코너의 제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무슨 겁나는 쓰나미가 오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로우하고 렉시스라는 전 세계 법률 DB의 양대 산맥인데 렉시스가 지금 렉시스 플러스 AI를 출시를 해서 미국의 메이저 로펌에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웨스트로우 엣직하는 이름으로 AI를 출시해서 개인이 쓸 때는 한 달에 월 기본 요금이 169불이니까 엄청 비싸죠. 가장 기본 요금이 169불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과거에 잘 쓰고 알았던 태평양 로펌의 로앤비가 웨스트로우의 모회사인 톰슨 로이터로 넘어간 지가 벌써 오래되었거든요. 로앤비에 있는 모든 한국어 관련 법조문, 판례, 주석, 교과서 그 많은 논문 자료들이 웨스트로우에 올 가을에 통째로 지금 올라가기 직전이거든요. 거기서 머신러닝을 해서 웨스트로우 한국어 버전이 한국에 나오면 안 쓸 수도 없고 쓰면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지금 할 것 같은데 그리 되면은 한국에 이제 막 싹 트는 리갈테크 회사들이 30개 미만인데 미국은 2,000개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한국에서 AI를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을 내놓은 회사가 인텔리콘하고 로앤굿하고 뭐 또
엘박스도 지금 만들고 있고 한 서너 개 됩니다. 서너 개. 그 회사들의 앞날이 깜깜해지는다는 그런 메이저 거대 전쟁, 웨스트로하고 렉시스가 붙는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거대 전쟁에서 우리가 쓰나미에 대해서 안 떠내려 가야 될 방법을 오늘 연구하는 건데, 그 전쟁의 역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1월 30일 작년에 오픈 AI가 포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오픈 AI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든 게 아니고 구글에서 10여 년 전부터 전부 연구하고 공짜로 공개한 논문을 기초로 신장 개업을 오픈 AI가 빨리 했고, 그러면 구글은 뭐 때문에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구글은 저걸 하면 구글 검색 엔진으로 벌어들이는 검색 광고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언제 내는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맞아서 MS, 그렇게 원래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를 초기 투자를 했다가 CEO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샘 알트만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탈퇴를 하고 그 빈 공간을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10배, 10억 불이면 약 1조 되나요? 1조가 넘죠. 그 돈을 무조건적으로 주고 또 MS의 그 수백만 대의 서버, 클라우드 서버도 쓰게 해서 바드가 2월달에, 빙이 2월달에 나오고 거기에 GPT 4.0이 탑재가 되고, 구글은 2월달에 바드 영어 버전을 내놨다가 완전히 맛이 갔죠. 제임스 웹 전체 망원경에 대해서 물었는데 국외시 현장에서 허블 망원경에 대한 자료를 내놔서 바보가 돼갖고 그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그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진 수모를 겪었죠. 그러다가 5월 11일 날 한글, 일본어 버전 등을 전 세계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그거를 했고, 페이스북 회사가 메타라 그러죠. 거기서 라마라는 또 모델을 또 엊그저께는 2까지 나왔고, 애플이 지금 뛰어들었고, 아마존이 뛰어들었고, 그 6개월 동안 모라토리움 더 만들지 말고 우리가 유예를 하자고 뻥을 쳤던 일론 머스크는 앞에서는 그래 뻥을 치고 뒤에서는 X.AI라는 비밀 회사를 만들어서 역시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다음 달 8월 24일 날 오픈하고, 네이버, 카카오, SKT, KT, LG 등이 지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LG가 어젠가 그저께 전문 분야에 특화한 LG의 그 AI를 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AI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 그거는 아직 우리 법조에서 쓸 것은 못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전쟁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탈리아가 한 달 정도 못 쓰게 하다가 다시 그걸 했는데, 왜 그러면 EU에서는 규제 일변도로 자꾸 가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탈리아가 의사들을 워낙 유럽에서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 월급밖에 안 주니까 유럽 EU에 있는 의사들 대부분이 80~90%는 미국으로 내뺐고 똑똑한 사람, 나머지가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이 그나마 대우를 해주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코로나가 불이 붙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본과 4학년 전체를 3월 달에 시험을 면제하고 의사 면허증을 줘갖고 일선 병원으로 파견했는데, 6.25 때 우리가 너무 급해서 고교생 대학생들을 학도병으로 징발해서 소총수로 내세운 거랑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인터넷 초창기부터
IT 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박해갖고 유럽의 기술자들이 거의 100%다 천재들이 미국에 가서 구글이나 MS나 이런 데서 고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변변한 인터넷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미국의 뒷다리를 잡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AI 정책에서도 데이터 주권,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보호 오만 때만 소리를 하면서 다리를 잡고 지난 6월 14일 날 그거를 중점적으로 드래프트를 EU 종합 법안을 해서 앞으로 2년 후에 각국에서 의무적으로 튜닝해서 시행하라고 의결을 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 AI의 기초가 되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대형 언어 모델 LLM을 가진 세계의 4대 강국의 하나입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어떤 국가,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어떤 나라도 그 기초 모델 자체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반도체가 대만 TSMC, 미국의 인텔, 퀄컴에 이어서 우리가 세계 3대 강국이지만 AI에 있어서도 사실상 4대 강국 중에 하나로 된 거는 천우신조로 하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여러 회사들이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고객센터 가면은 우리가 사람이 그 대화로 대답을 하잖아요. 콜센터. 그런데 그 콜센터를 AI로 많이 지금 전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통신 3사,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그런 거를 자동 응답하는 챗봇, 음성 챗봇을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미리부터 그런 수요가 있어서 한국이 운 좋게 그 대열에 들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이 학수 고대하는 이제 실습인데 오른쪽에 요게 뭔가 하면 요거는 청계산 카페에 찾아온 70세 제 팬 할아버지 두 분을 두고 47분간 강의안이고 요거는 10분간 서울고등법원 15층 동청의 법관들에게 강의한 건데 요거의 요약본이 요건데 오늘 저는 여기서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폰에 빙하고 챗 GPT하고 바드를 홈화면에 꺼내는 것부터 제가 앉아서 미러링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보시면 폰을 미러링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이거부터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뭔가 하면 그 폰에서 저 세 번째 줄 톱니바퀴 설정에 가서 홈 화면 가능이 나옵니다. 홈 화면 쭉 내려가다 보면 홈 화면에서 홈 화면 구성 잠금이 활성화되면 깔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홈 화면에 가서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도 파랗게 해놓고 밑에 홈 화면에 새 앱 추가도 파랗게 해놓고 홈 화면 구성 잠금을 흐리게 그거는 활성화 안 되게 일단 기초부터 요거부터 똑바로 돼가 있어야지만 오늘 까는 게 똑바로 깔립니다. 그죠? 그래서 홈 화면 설정에 가서 홈 화면에 가서 저 보면은 요 보면은 요 밑에 그거 있죠? 그 홈 화면 구성 잠금을 파랗게 했으면은 희게 왼쪽으로 밀어놔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일단 고려해 놓고 자 요것도 파랗게요. 예, 그것도 파랗게. 예, 그렇게. 예. 그리고 홈 화면에서 미디어 페이지 추가, 앱스 버튼 추가 파랗게 하고
구성 잠금은 흐리게 하고 새 앱 추가 파랗게 하고 그걸 일단 했다고 전제를 하고 홈화면 여기서 톱니를 눌러서 홈화면에 가서 홈화면 구성 잠금을 흐리게 해놔야지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게 깔린다는 겁니다. 톱니바퀴가 안 나오는 폰을 예, 그 톱니바퀴가 안 나오는 거는 설정. 그 설정을 찾으면 되는데 그 설정을 못 찾는 분은 제가 지금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하는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앱 깔 때. 자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지금부터 빙을 까는 것을 설명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한국말로 빙이라고 이렇게 칩니다. 빙 치면 빙 채트 위드 AI and GPT-4 그거를 꽉 눌러야 됩니다. 빙 요거 제일 첫 번째 거 B자로 생겼는 거 구글 장터 구글 플레이어에 가서 구글 검색에 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구글 플레이어에 가서 구글에서 그 앱 깔 때 구글 플레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꺼내가 쓰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못 찾으면 여기 보면 자 설정은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플레이스토어라고 치면 나옵니다. 거기서 빙. 예. 자, 그렇게 해서 빙이 나오면 빙을 딱 치면 거기서 뭐 이렇게 나오는 대로 계속 그 눌러주면 이제 빙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자, 빙 현재 안 깔은 사람 있으면 그 폰에 가서 제가 지금 한번 실제 해보겠습니다. 빙에서 여기는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라고 자 이런 사람은 설치를 누르고 자 그렇게 해서 빙을 설치를 일단 하세요. 빙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빙을 설치를 하세요. 자, 빙 설치했어요. 예. 자, 그러면 설치하면 약간 동의하라는 게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리면 동의가 나오고 자 하여튼 빙을 지금 제가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업데이트하면 빙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빙을 설치 못하는 분 손들면 제가 가서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걸리는데 지금 설치 자체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열어야 되거든. 예. 설치되면 열기로. 예. 빙 선택하기.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그 인터넷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 됐어요. 자, 지금 설치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자, 그러면 자, 빙을 깔았다고 치고 자, 저도 지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안 열리고 있거든요. 저기 보면 지금 안 열리고 있습니다. 적게. 그래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되면 열릴 건데. 자, 여기서 열기 나옵니다. 그래서 열기를 딱 눌리면 제가 이제 열기를 합니다. 열기를 누르면 밑에 여기 요 밑에 보면 요 밑에 B자로 돼가 있죠. B자로. 예. 그 B자가 이제 나오면 그게 아이콘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B를 딱 누르면 조금 기다리면 저렇게 화면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왼쪽은 보다 창의적인, 중간은 보다 균형 있는, 보다 정밀한, 저기 나오기 전에 뭐 동의 나오면 전부 다 모든 것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을 보지 말고 왼쪽에 보다 창의적으로 해놓는 것이 가장 길게 나오기 때문에 보다 창의적인 화면을 세팅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멋있게 하는가 하면 모든 걸 허용으로 계속 허용을 몇 번씩 눌러야 돼요. 자, 제가
자, 남산에서 다시 남산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남산에서 서울 야경을 보는 여인의 그림을 그려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하는지 봅시다. 뭘 하러?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재미있는 취미입니다. 여인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남산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봐. 그림으로 그려봐.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산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볼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예. 반말해도 되는 거죠? 반말해도 되고 명사만 해도 됩니다. 자, 저와 같이 멋지게 야경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얼굴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가 나오는 그림 4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미지를 만들면 로그인 하세요. 이거 뭐야? 그리고 구글 로그인이 안 돼가 있어서 그래. 여기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거 뭘 어떻게 어디를 눌러야 돼요? 그다음 여러분의 참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에가 말로 하면 됩니다. 마이크. 자, 그래서 제가 딴 거 하나 해볼게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 여행 일정을 8박 9일로 만들고 숙소와 식당도 같이 추천. 명사만 해도 됩니다. 동사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잘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 홋카이도 뭐 제주도 이태리 뭐 스위스 그런데 하면은 1일차 2일차 이런 식으로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그래도 법조인이니까 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의 형사법상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미란다 원칙 상세하게 설명. 미란다 원칙을 상세하게 설명. 그걸 안 하고 미국의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림도 만들고 어문도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과거에 물었는 건 어디에 있느냐? 요 상단에 보면 왼쪽에 요 시계 빠꾸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계 빠꾸 요거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는데 요 시계 빠꾸 하는 거 요거를 딱 찍으면 자기가 과거에 물었던 게 전부 다 이렇게 그 리스트가 하나도 안 날아가고 벽돌처럼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죠. 그죠? 어디 있네요? 여기 이제 끝나야 보일 것 같은데. 뭘 하나 물어봐요. 요건 안 보이네. 하여튼 나중에 그거 그러면요. 그거는 안 나오네요. 예. 여기는 요게 나오거든요. 요게. 근데 그거는 안 나오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잉은 이렇다는 것을 일단 맛보기로 알고
시계 깎고 하는데 요 시계가 있잖아요. 요 시계. 그걸 누르면 이때까지 물어본 게 다 나오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소리가 나요. 예? 어떤 사람은 소리로 나오고. 각자 세팅에 따라서 들립니다. 예, 예.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데. 뭐 하여튼 그렇죠. 요게 아마 약간 동의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은 일단 그렇게 학습한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데 자 잘 보세요. 크롬 브라우저를 찾아서 크롬 이거 인터넷 보는 여기를 찾아서 바드라고 치면 한글로 바드라고 치면 이동을 하면 구글 AI의 실험 버전인 바드 사용해 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치면 크롬에서 바드라고 한글로 치고 크롬 브라우저 크롬 인터넷 검색하는 그거에서 바드라고 치면 이런 질문 묻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그까지 넘어가야 갈 때 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처음 까시는 분들 누구 있으면은 제가 하나 주시면 내가 그걸 들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글 창에 가서 바드라고 딱 이렇게 치면 실험 버전 바드 사용해보기가 나오고 사용해보기 하면은 바드 사용해보기 파란 걸 누르면 이런 그 동의하는 게 나오는데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화면에서 이 바드에서 이 화면에서 위에 점 3개를 딱 누르면 이거 말이죠. 예, 점 3개를 누르면 홈 화면에 추가가 나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해서 2번을 누르면 돼요. 추가. 한 번 눌리고 또 눌리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홈에 이제 뒤에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면 그러면 설치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드가 얼마나 그 파워풀한가 하면 바드가 제가 바드에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드의 파워풀한 거를 바드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이게 미러링이 지금 끊어졌는데 제가 미러링을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화면으로 이게 미러링이 갔는데 여기서 바드가 나오면 바드에서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정도 파워풀한가? 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그런데 집에 돈이 별로 없다. 1년 전부터 친구가 매일 나를 때린다. 이런 학교 폭력을 참고 있다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학교 폭력을 이유로 접수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고소장 샘플을 만들어. 지금 말로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보면 저기 화면 보세요. 일단 화면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는데 그 다음에 얘를 고문을 시키면 됩니다. 다른 답안 보기를 깡 누르면 답안 3에 가보면 이와 같이 고소장 샘플이 짝짝짝 나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만들어주고 이 고소장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밑에
시계 거꾸로 가는 것, 답안 재생성을 누르면 또 다른 고소장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바드에서 어떤 고소장, 고발장도 샘플로 만들고,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5년 전부터 다른 여자랑 간통을 하고 있다. 참고 살다가 서울가정법원에 간통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싶은데 경제적 형편이 변호사를 선임할 입장이 못 된다. 이런 경우 이혼 소장 샘플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왜 자꾸 제가 돈이 없다 소리를 하는가 하면 자꾸 변호사한테 찾아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회피하는 겁니다. AI한테. 그래서 여기 보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 해준다 그러잖아요. 위에 딴 답안 보면은 이와 같이 이혼 소장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들을 이제 고문을 시키면 우리 마음에 맞는 샘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워풀한 그 바드에서 지금은 이제 한국 법률 데이터가 학습이 다 안 돼서 그렇지만은 이제 학습이 앞으로 만약에 바드나 빙에서 학습이 다 되면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바드하고 빙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오리지널 GPT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GPT를 바탕화면에 까는 방법을 제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창에서 구글 검색창에서 오픈AI, 영어로 오픈AI라고 딱 치면 딱 검색을 하면 오픈AI 회사가 나옵니다. openai.com을 쳐도 되고 openAI를 딱 입력하면 회사가 나오는데 이 openAI를 딱 누르면 까만 화면이 나오고 상단에 메뉴를 딱 누르면 여러분들은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입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차 요거는 이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입하기 들어가면 전화번호, 이름, 생일 묻는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뛰어넘기로 하고 제가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GPT에서 이렇게 구글로 계속하기 딱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오픈AI가 나옵니다. 오픈AI 제 이 첫 화면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하는 것을 하면은 아까처럼 그게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는 여기 이런 홈 화면에 뒤에 추가되지만 빙 같은 거는 여 뒤에 앱 전체를 보는 화면 끝에 가야지 수모가 있으니까 끝에 가서 수모가 있으면 그거를 꽉 누르고 홈 화면에 추가로 그거를 앞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죠? 앱이 여러 개 보이는 화면에 가서 빙을 꽉 눌러갖고 홈 화면에 추가로 하면은 흔히 쓰는 앞에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처럼 최종적으로는 빙, GPT, 바드 요 3개가 나란히 삼총사가 자기가 쓰는 홈 화면에 이게 찍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데 GPT는 속도가 좀 빠른데 제가 해볼게요. 홋카이도 여행 일정을 8박 9일로 만들고 호텔과 식당도 만들어. 엄청나게 빨리 나옵니다. GPT 나오는 속도 보면 사람이 타자 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 GPT 무료 버전은 3.5라서 21년 데이터까지만 갖고 있어서 그 이후에 일어난 거는 반영이 안 됩니다. 한 달에 16불인가 30불씩 내는 GPT 4.0을 가입하면 최신 정보도 있지만 여러분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안 깔리는 분들은 좀 이따 요 강의 끝나고 1대1로 제가 깔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렇게 딴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삼총사를 가지고 우리의 AI 그 생활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게 저의 그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인데, GPT, 빙, 바드 중에서 GPT는 사실 안 깔아도 되고, 빙하고 바드만 깔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오늘 맛보기로 이제 봤는데, 안 되는 분은 끝나고, 개별 학습으로 제가 맞춤형으로 깔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사실은 넘어야 될 그 핵심 그거는 이야기를 다 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뭔고 하면, PC에서 이렇게 이중 화면으로 본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가면, 이거는 폰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듣기만 들으세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가서 구글 앱스토어에 가면, 구글 앱스토어라고 이런 화면, 앱이 아니고 웹스토어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허브 올인원이라고 딱 치면, 허브 올인원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허브 올인원, 요거를 이제 확장 프로그램 가는 데다가 이렇게 깔면 되는데 저는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요 위에 보면 마우스 왔다 갔다 하죠. 여기 말하는 겁니다. 여기 상단에 요 아이콘이 떠가 있습니다. 이걸 딱 하면 빙하고 바드를 동시 패션으로 할 수 있고, 챗터 GPT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얼마 전에 나온 라마 2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컨대 이거는 PC에서 하는 겁니다. 강민구 판사 활동 딱 물어보면 얘들이 딱 치면 한꺼번에 두 군데에서 빙이 또 이게 인간이 아니라는 걸 베리파이,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라는 겁니다. 자 강민구 판사 활동 이렇게 하면은 바드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홋카이도 여행 8박 9일 만들어, 이렇게 해서 딱 질문은 하나 하는데 대답은 그 두 군데서 하는데, 지금 이쪽이 빙이 말을 안 듣네요. 그러면 이거를 그 챗 GPT로 바꿔보겠습니다. 시칠리아 8박 9일 일정 이렇게 해서 샌드하면 양쪽에서 이게 뭐가
또 로그인 하라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두 개가 동시 패션으로 이렇게 PC에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디지로그 명심보감 보면은 그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지금 듀얼 모노 작동법을 봤고 이거는 뭔가 하면 아까 빙 깔 때 그 밑에 지금 수많은 GPT가 이래 있는데 월 5불에서 10몇 불까지 돈을 빙땅을 하고 있는데 500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몇백억의 돈을 지금 대동강 물장수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인된 거는 빙밖에 없고 안드로이드에는 애플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는 GPT도 얼마 전에 앱으로 나왔는데 아직 GPT의 안드로이드 버전 앱은 공표가 안 돼가 있습니다. 구글 바드는 애플이든 안드로이드든 다 그 앱스토어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립 중인 GPT에 쏘가서 잘못 가입해갖고 해지가 안 돼갖고 제 아는 친구는 얼마 전에 비자 카드하고 국내 구개되는 거를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참 손실이 컸죠. 그래서 이 난립하는 데 쏙지 마시라는 거고 뭐 입법론은 다 생략하고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그 투명성이 부족하고 편견과 차별이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윤리적 딜레마가 있고 보안 위협이 있고 권력 집중이 되고 AI 의존도가 있고 직업 이동이 문제가 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이슈가 되고 규제 문제가 있고 군비 경쟁이 있고 인간관계 상실이 되고 잘못된 정보와 조작, 의도하지 않은 결과, 실존적 위험 이런 위험성 이슈가 지금 그 글로벌 규모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국 맨하탄 지구 연방법원에서 30년차 변호사가 비행기 안에서 다친 승객이 비행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마땅한 판례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GPT에다가 이에 유사한 판례를 불러줘 하니까 사건 번호하고 사건 명하고 내용이 기가 막히게 똑 떨어지는 걸 만들어서 아무래도 의심이 가서 GPT한테 이래 물었답니다. GPT야 조금 전에 네가 보여준 게 진짜냐 그러니까 yes. 그래도 못 믿어 한 번 더 진짜냐 하니까 또 yes. 또 세 번째 진짜냐 하고 물으니까 yes. 그래갖고 결국은 그거를 그대로 냈는데 눈 밝은 판사한테 걸려갖고 1인당 5,000달러씩 두 사람이 각자 650만원 곱하기 2 1,300만원 벌금 물고 그 로펌도 페널티를 물은 사건이 일어난 실화입니다. 지난 5, 6월 달에 벌금이 나갔는데 이게 이제 뭐 웃고 넘기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제 가짜 내지 오답변인데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오답변이 나오느냐 인간의 신경망을 뺏기라고 그랬는데 기초가 되는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의 근본적 한계라는 말도 있고 학습 데이터의 부족이나 오류, 알고리즘의 문제, 작동 원리상의 어떤 한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아까 보면 시계를 톱니바퀴로 하면 우리가 물은 게 다 나오듯이 우리가 물어본 거의 질문과 답을 구글이나 MS나 오픈 AI 본사에서 인간을 고용해서 틀린 답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넣고 파인 튜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줄어드는데 주로 오류가
숫자나 통계나 인명 부분, 지명 부분 등의 오답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최종 판단은 인간이 직접 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회사 기밀, 조직 기밀, 국가 기밀, 국방 기밀 그와 같은 것을 질문으로 하는 것은 정보 보안에 위반되고 그래서 제가 GPT한테 오답법 해소 방안을 말해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하고 품질 높은 학습 데이터, 편향 보정, 문맥 이하 강화, 필터링, 인간과의 협업이라고 그래 떡하니 멋지게 답을 했고 바드는 AI의 훈련하는데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하고 AI가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AI가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AI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AI의 잠재적 위험을 교육하고 아주 능청스럽게 자기들의 실수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법조 분야에서는 결국은 법률 문서를 작성 요약을 하고 법률 연구에 쓸 수가 있고 양형 예측이나 법률 분석 조언을 할 수 있고 법률 자료 번역도 되고 교육에도 쓰고 글로벌 입법 자료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법원 내부용 AI를 구축하자고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 있는데 1000만 건 이상의 대비 판결이나 실무제요, 실무편란, 재판 업무 길라잡이, 종합법률 정보 등재 판례, 법령 문헌 자료, 미공간된 수백만 건의 신급별 역대 누적 판결문 전문,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자료를 넣어서 돌리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의견은 대충 그나마 AI를 믿고 쓰면 창의적인 판결이 안 나타날 거다. 그래서 혁신적인 판례 변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는데 반론으로는 우리 국민은 지금 판사들한테 창의적인 판결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고 빠른 판결, 이전과 독단으로 편향되지 않은 판결 그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문 작성 도우미 차원 정도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면 찬성률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법원 1심 배석들이 33캡이라 그래갖고 일주일에 배석당 3건 쓰고 3주 일하고 한 주는 휴정하고 하는 게 전국적인 암묵적인 지금 그게 약속인데 억지로 더 열심히 하라고 아무리 다그쳐도 안 되는 거고 MZ 세대들은 이 AI 도우미를 붙여주면 재판연구원 서너 명을 붙여준 거나 같기 때문에 33 그 룰 자체가 저절로 허물어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9월달 후반에 취임하는 후임 대법원장의 첫 번째 IT 프로젝트가 바로 판결문 내 작성 도우미 법원 내부용 AI라고 저는 건의서를 제가 개인 의견으로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활용 사례 실현은 고소장, 고발장, 판결 초안도 있는데 판결 초안은 제가 직접 지금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판결 초안을 바드가 어떻게 만드는지. 자, 바드에 가서 제가 판결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드에 가서 원고가 피고에게 5년 전에 돈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 그 돈을 안 갖고 있다.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고 시효도 다가온다. 이런 경우 원고 성소의 판결문 초안을 샘플로 만들어 성이 성자로 돼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성자로 바꾸고 이렇게 딱 치면
판결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가단인데 일단 가합으로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딴 답안을 보면 판결문 사람 이름까지 나오네요. 원고 김명수, 피고 이순신, 사건 번호, 판결 일자, 판결 요지, 판결 이유. 아직은 한국어 데이터가 똑바로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지 나름대로 이래 개발 세발 나오지만은, 그런데 이게 간이 사건은 올 가을쯤 되면 사안만 판사가 쭉 일러주면 소액의 이유 있는 한두 장 쓰는 거나 민사 단독 사건은 블럭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판결문 자체를 그냥 결론만 내려주면 AI가 초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절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실제 증명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제가 전유를 했죠. 일단은 대충 만든 거지만 저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레드오션 법조시장이, 송무시장이 천수답 농사하고 똑같죠. 사건이 와야 뭐 돈을 벌든가 선임을 하든가 하는데, 로또하고의 어떤 악유도 이 사건 수임하고 관계된 악유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규제나 우리 법조인들의 기존 관행에 안주하는 태도나 법원 내부에 1000만 건 이상의 하거심 DB가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나 실시간 공개에 대한 입법이 없는 거나 리걸테크하고 변협과 싸우는 문제,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의 리걸테크가 여러분은 처음 듣는 회사도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 AI 서비스 회사, 판례 검색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가입해서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엘박스는 얼마 전에 제가 저걸 보고 아주 전유를 했습니다. 엘박스는 전국의 변호사들한테 성소한 판결을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엘박스에서 익명화를 시키고 등재를 하는데, 한 달에 저게 아마 사용료가 3만 원인가 그런데 포인트를 주는 모양입니다. 변호사들이 신고를 하면. 그래갖고 거기에 지금 하급심이 메타방이 실시간으로 올라가는데 280만 건이 올라가 있어서 메이저 탑10 로펌은 로앤비도 안 쓰고 벅고울도 안 쓰고 LX도 안 쓰고 종합법률정보도 안 쓰고 전부 지금 엘박스로 바꿨답니다. 엘박스로. 그러면 저 엘박스는 조만간 익명화 처리한 280만 건을 내부용 AI에다가 돌려갖고 어마무시한 그 AI를 법조계에 풀 가능성이 많고요. 서류 작성, 전자계약하는 AI가 있고, 법률사, 변호사 업무 보조, 전자등기, 소송, 금융, 양형예척, 10번은 뭔가 하면 제 후배 서하담의 이세은 변호사가 곧 오픈을 하는데, 저거는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해놨는가 하면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문자나 메일이 자꾸 변호사 사무실로 날라오면 인간 대신에 그거를 오토매틱하게 그 앱이 낚아채서 당사자한테 뿌려줄 거는 알아서 뿌려주고, 심지어 왔는 반대쪽에 그 서면 인쇄 명령도 변호사가 받고 나서 적각, 받고 나서 1시간, 받고 나서 30분 안에 액션하라 그러면 인쇄물 출력까지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렇게 사무원의 일의 80~90%를 송무하고 관련된 일을 사무 자동화를 해주는 것을 그 이세은 변호사가 지금 개발해서 특허를 냈고, 제가 시연을 봤는데 제가 너무 놀랄 정도로 잘 해놔서 그거를 올 가을에 도입하면은 사무원 한 2~3사람 몫을 할 수 있겠고, 특히 100명 이상의 로펌에서는 반드시 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AI가 도입되면 소송이 캐주얼화 될 거다. 그 다음에 법조 시장이 성자 독식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법조 3륜이 완전히 앞으로
그 성자 독식하는 거기에서 반론은 뭔고 하면 메이저 탑 10이 독식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이나 부티크 로펌이 오히려 AI를 올라타고 계약서 검토나 자문 분야에 진출 못했던 것을 AI를 통해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법조 3년이 특이점 도래 후에 판사, 검사, 변호사 특이점은 2045년에 온다는 겁니다. 2045년에 온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 법조인 전체 인구의 50%가 직을 상실한다. 집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연수원 14기는 좋은 시절에 법조인 호사를 누렸고 지금 이제 로스쿨 가거나 크고 있는 학생들의 미래는 변호사 좋다고 지금 절에 찾아드는데 앞날이 암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 생성형 AI의 실질적 효율을 자세히 보면 사건 구성이나 해결에 적합한 판례나 판결을 최소 시간에 가장 맞는 것을 찾아준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는 법조문을 찾아준다.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작성에 일정 부분 인간을 돕는다. 구체적 분쟁의 승패를 가늠을 해준다. 해외 이론 학설을 단시간에 찾아서 한글로 요약한다. 법률 논문에 필요한 참고 문헌을 인간을 대신해서 신속하게 정리한다. 입법부의 입법 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어쏘 변호사나 배석 판사가 처리하는 업무의 50% 이상을 자동화한다. 간이한 사건의 소장을 변호사 조력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만들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효용이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보면 두 번째 파란 줄이 법조 리갈 분야인데 리갈 분야의 44%가 AI 자동화로 그 업무가 AI한테 뺏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조가 AI에 잠식되기 좋은 가장 취약한 그 업소 중에서 일반 행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게 리갈 분야다. 자, 그러면 우리 법조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경상비용을 사무 자동화해서 최소화하고 AI 도입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송무시장이 A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되는데 아까 미국 AI라고 한 그 웨스트로 엣지나 렉시스 플러스 AI는 어느 정도 해주는가 하면 미국의 계약서는 깨알처럼 수십 쪽이 되죠. 그 PDF를 거기다가 딱 올리면 어떤 조문이 독소 조항이고 법에 위반되는지 빨간 칠이 되고 그거를 교정한 수정 계약서까지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계약서 검토를 로펌에 뺏겼던 부티거나 개인 변호사도 그런 전문 AI를 통해서 계약서 검토나 그 여러 가지 자문업종에 자동으로 진출할 수가 있다. 챗GPT 등 생성형 AI의 기술이 올라타야 된다. 기존의 간행을 깨는 데는 9배의 고통이 생기지만 넘어야 될 강이다. 그렇게 해서 보조 인력이 최소화되면서 법조인 개인 단독의 업무 수행이 전자소송 시스템과 결합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호기심, 탐구심, 열정, 이타심을 자세로 융합적, 통섭적 법조 전문가를 지향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쓰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인다는 거고, 아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제가 시연했죠. 기술적 특이점이 2045년도에 온다 그랬는데, 그래 되면은 이렇게 상단에 체력과 통계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은 전부 다 이제 집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우리 법조 직역이 50%가 집으로 간다는 건데, 이렇게 대학 교수도 50% 집으로 가고,
밑에 감성이나 IT나 AI를 기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95%가 생존하고 5%가 직업이 뺏긴다. 그래서 우리의 손자, 손주들 세대에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지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런 AI 시대라도 최종 병기는 아날로그 경쟁력인데 생각 근육을 독서와 글짓기, 명상, 고수한테 배우기로 우리가 이거를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리 사법시험 볼 때처럼 암기하고 아는 것이 장땡이다가 인터넷 디지털 시대가 개화돼서 검색이 힘이다라고 되다가 지금은 생성형 AI에서는 질문이 힘이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 질문 교정 잘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미국 연봉이 연간 23만 불에서 33만 5천 불로 지금 뛰고 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시프트가 돼서 검색이 힘이다. 그 다음에 질문이 힘이다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 1탄부터 목록화 지금 외쳤는데 앞에는 주로 아날로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결 비책, 가짜 낚시, 가짜 기사에 낚이지 않는 그거. 그 다음에 보면은 디지털 디톡스, 모든 일을 잘하는 비책, SNS 주의점, 회복 탄력성, 습관, 파워 유저, SNS 기초, 인생의 밀도 정진, 생각 근육, 스마트 비책, 그 다음에 이제 빙바드 사용법, 그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쭉 나오면 뒤에 30번 뒤에 가보면 30번 뒤에 가오면 이런 식으로 아까 한 방에 모든 AI 챗봇 답변받기 아까 구글 크롬에서 보여준 거 그게 30탄에 있고 그 다음에 GPT 주의점 하는 거를 여의천을 걸으면서 제가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GPT 생존 비책에 대해서도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초보 1타 강사 버전 47분이 짜리가 있고 생성형 AI의 거짓 답변에 대한 설명이 있고 AI에서 음성으로 질문하는 비법이 있고 아까 보여드린 판사들에게 10분간 1타 강사로 한 게 있고 구글 바드 양식이 답변 양식이 바뀌었다는 게 있고 AI 공포에 대해서 빙으로 그림 그리는 거 그다음에 구글 알림이로 받아보는 방법 AI 총정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51탄까지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마간산으로 이야기해도 물어볼 게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그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하나 더 있죠. 마이크를 해야 이게 녹음이 잘 되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질문하는 동기생들 아까 잘 안 되는 분은 남아서 보충 수업하기로 하고 잘 안 되는 거 질문 말고 그거 외에 궁금한 거 뭐 어떤 거라도 우리 사이에는 뭐 서로 뭐 이거를 뭐 두려워하거나 면피할 게 없습니다. 자, 아무거나도 지금 물으시면 그 비는 왜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바드는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바드도 다 끄집어내는 거죠. 바드는 이미 바드도 홈 화면에 지금 깔리가 이게 바드인데 이거는 왜 점 3개가 왜 안 나오는 거 하면 크롬에서 안 부르고 구글에서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점 3개가 있어야 돼. 점 3개가 없으니까 지금 못 걸어냈는데 여기서 해서 보면 구글에서 불러내지 말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바드라고 이렇게 치면 질문을 잘 했는데 바드 이렇게 하면 바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까는 점 3개가 없는 브라우저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점 3개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사용해 보기 동의하고
하고 점 3개가 있어야지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예스하고 계속하고 점 3개에서 홈 화면에 추가 딱 나왔죠. 이제 추가됐어요. 자, 점 3개가 없어서 그렇고 또 질문 있는 사람 마이크 갖고 이거 지금 녹음이 되니까 자 세게 예. 지금 마이크 세 개를 시험을 보여주셨는데 네. 이렇게 다 말로만 하는 것이냐? 아니죠. 타자기로 하는데 자판으로 아니, 이렇게 자판이든 말이든. 말든 이렇게 구술로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림. 자료 넣어주고 엑셀 자료 이런 거 넣어주고서 같이 하는 그거는 이제 것이냐? 좀 유료 버전이라든지 지금 이거 대중 버전에는 그거를 그런데 지금 이제 구글 바드에 스캔하는 카메라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사진을 찍으면 돼요. 그 옆에 보면 사진기 마크가 나옵니다. 그래요? 빙에서도 사진 그렇게 문서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도 이제 답변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이우승 변호사님이 물어본 거는 삼총사가 왜 말이나 키보드 텍스트만 흡수하느냐 그러는데 이제 이미지도 대답을 합니다. 자, 또 질문. 자, 음성이 왜 안 되죠? 음성은 구글의 음성 인식 엔진 설정에서 음성을 안 쓰도록 해놔서 그런데 그건 좀 이따가 보충 수업에서 하기로 하고. 자, 또 질문. 예, 우리 한 박사님, 한의원 박사님 질문 받겠습니다. 테크니컬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강 법원장님한테 인공지능 수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수준, 감성적인 수준은 가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그래 생각하고 있죠. 반면에 예. 사실 2045년 특이점이 되면 예. 인간을 초월한 제3회종으로서 인공지능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 강 법원장님 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하두인데 2045년 특이점이 오면 단순히 생성형 AI 같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감성도 카피를 해서 기계가 진짜 인간처럼 해서 인간을 뛰어넘으면 터미네이터나 그런 개들이 인간을 해롭게 하는 어떤 제3의 종족이 돼서 인간이 말살될 우려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주장하는 게 AI를 통제하는 한 단계 이의 슈퍼 AI를 개발하자는 게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인데 결국 AI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AI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악의적인 테러리스트 같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AI 개발자나 독재 정권 책임자가 그거를 AI를 그런 목적으로 쓰면 AI는 시키는 대로 할 건데 2045년이 되면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의 상위 10대 기업이 80억, 100억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생산과 용역을 다 만들고 거기서 나온 세금을 80억 분의 1로 나누어서 국경도 의미가 없고 기본소득을 인간에게 주고 인간은 그냥 노래하고 마시고 놀고 엔조이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 AI를 잘 쓰고 최고의 AI를 가진 나라나 집단이 그거를 못 가진 나라나 집단을 지배하면서 AI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하는 어느 특수한 국가나 알파 집단이나 특수한 그룹이 세계 정부의 핵심에 들어서서 각자의 생각까지 AI로 통제하는 그런 우리 SF 영화에 나오듯이 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막 우리가 그때까지 사는 거는 막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좋은 시절에 20년 나오죠. 20년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지방만 넘으면 저승이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후세들, 우리 자식이나 손주 세대들은 참 희한한 세상 앞에 오기 때문에 요새 대치동 그 아줌마들 초등학교 1학년을 토플 테스트하고 레벨 테스트해서 학원을 고르고
초등학교 3, 4학년에 수학 정석을 3회독, 4회독으로 선행학습을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다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지금 그런 애들이 책방에 주말마다 책의 바다에 빠지게 해서 콘텍스트하고 워드, 단어하고 문장을 무한 입력을 해놓으면 생성형 AI에 데이터 입력하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그 레벨 테스트하고 수학 정석하고 토플 할 시간이 있으면 왜 언어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거든. 그냥 리시버만 꼽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그걸로 핸드폰이 없어도 변환되는 세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 그 바보 같은 짓인데 글을 여러 개 있으면 손주들 손잡고 교보나 영풍문고 책방에 주말에 4시간에서 6시간 익사시키는 게 1000만 불 가해라고 제가 목 놓아서 지금 엄마들 만나 막 외치는데 맘카페 엄마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가슴이 터져서 유튜브라도 이렇게 아이 교육은 그래야만 망한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 뭐 조금 시간이 아직 8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지나도 괜찮잖아요. 우리끼리 있는데 질문 또 궁금한 거 또 나중에 손들지 말고 지금 어떤 거라도 사소한 거 한번 물어보이소. 자, 우리 속초에서 오신 조 회장님 뭐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자, 우리 양 대관님 뭐 물어보실 거 없어요? 저는 마이크래요. 남산에서 예. 그 빙하고 바드를 깔아서 그동안에 많이 썼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예. 지난번에 비 오는 날, 체육대회 하는 날, 남산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때 빙 바드 독선생 1타 강사 그 강연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김 부장님 뭐 물으실 거 없어요? 근데 결국 이게 위키티비아 이거 네. 결국은 아무 자료의 정확성은 담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위키티비아하고 똑같은 거지. 그걸 빨리 찾아주는데 지금 자료의 정확성이 담보가 안 되는데 웨스트로우나 렉시스 AI 아까 법조 전문 AI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완벽하게 자료의 출처를 딴 거는 다 끊어버리고 외부 인터넷은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 DB만 학습을 해서 그 자료 안에서만 대답하라고 지금 훈련을 시킨 거거든. 그러고 나서 미리 사람을 수천 명을 붙여갖고 한각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를 해서 지금 바깥에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 거는 법조 AI가 전혀 아니고 제너럴 AI, 범용 AI, 일반 대중이 쓰는 AI를 보여줬는데 그거조차도 그렇게 파워풀하게 소장도 쓰고 고발장도 쓰고 판결 초안도 쓰는 세상이니까 렉시스 플러스 AI 하는 거나 웨스트로 엣지 하는 전문 법조 AI가 지금 미국에서 오픈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가장 제가 비디오를 보고 놀랬던 게 500쪽짜리 1000쪽짜리 PDF를 올리니까 질문자가 이래 대답합니다. A4 사이즈 10쪽으로 이거를 요약해. 5쪽으로 요약해. 20쪽으로 요약해 하면 어쏘 변호사 그걸 다 보고 핵심을 뽑는 것처럼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뜻이 통하게 사람이 한 것처럼. 그러면 그게 169불이 기본 프라이스라서라도 기본 가격이라도 그거 안 살 로펌이나 안 살 변호사 있겠어요? 떼돈을 미국이 지금 바이러스 백신에서 전 세계 독점을 해가 미국이 양론에서 떼죽음을 당했지만은 미국 정부에서는 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웃었어요. 20억 불인가 얼마를 사회복지 비용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바람에 연방주 복지기금을 한 사람 죽을 때마다 돈이 굳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신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서 칼쿠리로 끌었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얘들이 범용 AI에서 전 세계를 휘어잡고 법조 AI 같은 전문 AI로 그 산업 전체를 영미뿐만 아니라 재팬, 코리아, 나라별로 특화시켜갖고 웨스트로우나 렉시스, 넥시스가 침투해서
온 세상을 독상으로 지금 먹겠다는 그랜드 계획이 미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하는 규율하는 법을 안 만들고 그냥 대충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마. 이 정도 말만 하고 구글 폴리시, 뭐 MS 폴리시, 오픈 AI 폴리시 해갖고 각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그거를 규율하도록 지금 일임해놓고 연방에서는 지금 뒷짐지고 있어요. EU만 성질이 나갖고 저렇게 뭐 초안도 만들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 미국이 코로나 백신에서 3년간 너무너무 재미를 봤거든요. 완전히 세상을 돈을 끌고 모았잖아요. 우리도 그 월사금 냈고. 근데 AI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 삼총사를 공짜로 쓰잖아요. 카톡에서 에스크업 하는 거 아수업을 깔면 공짜로 우리 대신에 아이디나 아무도 없이 저 카톡에서 묻고 답하는 게 되는데 우리는 공짜지만은 아수업 업스테이지라는 그 회사는 뒤에서 질문 하나당 얼마씩 오픈AI에다 돈을 주고 있거든. 지금 범용 AI를 우리 개인은 돈 안 주고 쓰고 있지만 GPT 4.0은 한 달에 16불인가 30불을 지금 돈을 내고 쓰고 있고 개인도 기업이 저 엔진을 갖고 와서 뭐를 써놓을 때는 뒤에서 엄청난 돈을 미국에다가 월사금을 지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AI 식민지가 안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참 네이버, 카카오, LG, KT, SKT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그거를 위에 좀 막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LG에서는 의학 분야하고 화공학 분야로 특화시켜서 전문 AI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걸 엊그저께 공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걸 하기 전에 먼저 LG가 선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전문 분야 특화된 AI를 해서 미국이 손을 못 뻗치는 분야를 가야 되는데 미국이 범용 AI 삼총사의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전문 분야에 튜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앞으로 많이 우리가 힘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글 같은데 박사급이 몇만 명이 있거든요. MS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우리가 인적 자원, 서버 자원, 기술 자원에서 일단 게임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네이버 검색이 네이버가 먹고 살았는 거는 한글이라는 울타리, 가두리 양식장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언어 체계 때문에 걔들을 막고 버텼는데 그게 이제 자동 번역 기술로 플랫으로 무너졌고 우리가 지금 빙이나 바드에서 한글로 묻고 답하는 거는 혹자는 영어로 순간적으로 바꾸고 영어로 물어서 영어로 나온 답을 우리한테 한글로 보여준다고 오해하는데 처음에 초장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면 영어로 바꿔갖고 영어로 답을 한 거를 백단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줬는데 지금은 얘들이 어떤 데이터를 쓰는가 하면 인터넷 우리 검색 히스토리, 한국 국민이 구글이나 MS에 가서 물어본 히스토리, 위키피디아, 그 다음에 각종 신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공 데이터 안전 개방이라는 정책을 해서 각 국가 부서의 보안에 입에 안 되는 데이터가 PDF로 지금 전 세계에 다 풀려가 있어요. 그걸 걔들이 학습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나는 종합법률, 외부용 종합법률 데이터. 인터넷에 하여튼 무궁무진한 한글 데이터를 얘들이 개걸스럽게 흡입을 해서 한글을 물으면 영어로 이해하고 영어로 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 물으면 한글로 이해하고 한글로 로직을 만들어서 한글로 뿌려주니까 우리가 쫓아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우주 방어막, 우주 전쟁에 실득하는 거 그게 다 녹아내렸다고요. 지금. 이제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누구도 걔들하고 1대1로 다이다이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지 한국어라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산다? 불가능합니다. 네. 결국은 암만 법조 예. AI 활용해서 결국 종국적으로 판단기관이 AI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게 이제 2045년이 되면 인간 판사가 결론을 안 내리고 한 50% 정도의 간이 사건은 AI가 판단해서 결론하는 걸로
국민의 코먼 센스가 돼서 판사는 어려운 속가가 얼마 이상, 형량이 얼마 이상 되는 사건만 인간이 맡고 나머지는 AI를 하자라고 법을 만들 가능성이 너무하죠. 아니요, 그거보다 더 오히려 복잡하고 어렵고 논쟁이 많고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걸 AI가 더 하게 될 가능성은 판사 인간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특이점 이후에 되면 그러면 판사들이 100%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판단 기관하고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쪽에서 예. 결국은 더 판단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판단 기관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은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모든 자료가 있는데 판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모든 자료를 당사자가 이제 제시하는 자료만 흡수하고 판단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어느 기관이 더 우수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가졌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충분히 맞는 말이고, 그래서 특이점 전후가 되면 하여튼 판사들 집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두 번째 질문. 예. 그 판사에 대한 인적 정보,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하는 사람에 대한 인적 정보, 이 분야를 파고드는 그런 앱은 안 생길까요? 그것도 나오겠죠. 그것도 나오지 당연히. 그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법조인 대관이 있잖아요. 저희가 법조인 대관이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의 법률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 국민도 많이 있지 않나요? 예.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영업성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AI로 분석하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분석하려면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학연, 지연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 되겠네요,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지난번에 A 판사랑 친한 변호사 1번부터 100등까지 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김태정 총장님이 하던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문 닫았죠. 그거는 그 당시는. 질문 안 해요. 예, 저 뒤에 지금 질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마이크 좀 핸드폰 가까이 대고. 만질 줄도 모르고 뭐딱 백지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저기 앞에 보니까 질의 응답으로 되어 있는데 저 왜 응답이 아니고 응답으로 되어 있어요? 오탑니다. 예, 그거 집에 가서 바로 고칠게요. 우리가 이거 쪽팔린다 이거. 우리가 한 20년 전에 이제 바둑을 떴습니다. 바둑을 뜨면은 그 컴퓨터에 이제 바둑 이래 나오는데 하면은 그 수준이 많이 낮아요. 7급, 뭐 8급 이래가 뭐 4급만 되면은 충분히 이기고 자신있게 했는데 지금 어느새 이제 한 20년 뭐 발전하는 사이에 이제 사람은 그거의 상대가 안 돼요. 모든 걸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바둑 같은 건 아주 논리적인 수학적인 게임입니다. 해서 요거는 원칙이 딱딱 요래 가면 요렇게 모든 게 무슨 그런 어떤 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컴퓨터에게 유리한 그런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좀 미안하지만 법적하는 것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우리는 기계한테 전문하기 싫다, 기계가 원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성이 있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건 누구든지 다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법조계에서 예컨대 지금 현재 무슨 뭐를 좀 예컨대 뭐 사안이 이런데 어떤 판례를 찾아줘 이러면 그 판례 찾는 거야 검찰 다 잘하겠죠. 무슨 한강변에 그림을 그려달라 이러면 그 사람이 이 컴퓨터가 자기의 창의성을 제가 느끼기에는 창의성에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한강변에 있는 어떤 그림 같은 게 모델이 여러 개 뭐 있겠죠. 예. 추측건데 그런 데서 뽑아내는 결국 그런 게 나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찾고 이래서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판단하고 이런데 좀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을 살린다면은 그 분야는 뭐 그냥 찾는 거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면 법원에서 하는 게 어떤 가치 판단 뭐 근데 선악 호불호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건 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지 기계가 이게 뭐 호불호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그게 맞고 지금 생성형의 AI는 그 단계가 전혀 아니고 그냥 산더미 같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500장 1000장 경험에 의해서 판독한 영상을 보고 이암이다, 간암이다, 림프암이다 그걸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AI는 100만 장, 1000만 장을 읽어갖고 결과가 뭐라고 답이 나온 걸 읽어서 그 다음에 딱 넣으니까 인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 정확률을 올려내듯이 들어가는 데이터가 풍부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짜집기를 해갖고 생성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 생성하는 것 자체를 못하다가 구글이 가진 트랜스포머라는 획기적인 신경망 기술을 도입을 해서 구라를 푸는 그 복잡한 건초더미가 막 쌓여가 있는데 거기서 바늘을 찾듯이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블랙박스 속에서 찾아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속도보다 엄청 빠른 건데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발전 속도를 봐서는 어마무시하고 전 세계의 유행이 지금은 이런 범용은 대중이 재미로 쓰는 거고 삼성은 삼성, 국정원이면 국정원, 법원이면 법원, LG면 LG 애고망하고 끊어서 그 안에 도메인 안에서만 도는 클로징 AI 하는 거 주문형 AI가 지금 엄청나게 난리를 나고 있어갖고 기업별로 자기 안에서만 돌고 딴 자료는 없고 자기 기업 자료만 들어가 있는 완전히 인터넷하고는 끊어져가 있는 보안이 되는 그거를 튜닝해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벤처기업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기 영역 안에서만 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웨스트로나 렉시스는 법률 자료가 정말 태산처럼 많은 건데 그거를 기계한테 몽땅 다 학습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감성 정리는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죠. 윤리 기준을 넣어서 지가 알아서 이게 윤리에 맞고 도덕에 맞고 그거를 판단해서 답변하는 기능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 마이크 되는 거. 예. 예, 임치용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범용 AI를 쓰게 되면 우리가 물어본 내용이 미국인가요? 하여튼 외부로 나가서 거기서 답이 들어오게 되니까 로펌에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 로펌에서 옛날에 했던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내부에서만 딱 찾아서 답이 나오면 좋은데 그걸 바깥에 갔다가 오면 이제 거기 정보들이 다 나가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우리가 MS 워드를 쓴다고 그러면은 그 미국에 가지 않고 내 하드웨어 내에서만 하는 것처럼 어느 사무실에서만 사용하는 마치 사무실에다가 MS 워드를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범용 AI를 주면 각 로펌에서 뭐 어소들한테 일단 우리 사무실에서 전에 나간 답변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거 할 때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부터 쓰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튜닝하는 회사들이 김현장이면 김현장, 강장이면 강장, 세종이면 세종 그 안에서만 도는 거를 지금 팔아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바깥으로 못 나가게 자기들 서버에 그걸 안 갖고 가는 조건으로 보안도 유지되고 기밀도 유지되고 그래 되면 그걸 안 살 수가 없어요. 로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는 너무 힘이 들거든. 네. 네. 김상국 단사입니다. 우리 저희 AI 이제 법조 AI가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법원 내부 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기초적인 어떤 자료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나 그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초로 팩트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일단 팩트가 정리되고 그 정리된 팩트에 적용될 논리나 뭐 사례 뭐 이런 이제 그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사실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제 1단계 팩트 파인딩, 2단계 팩트 파인딩을 굳이 나눠본다면 이제 1단계 팩트 파인딩은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의 팩트 정리.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 1단계 팩트 파인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가 가져온 각종 자료와 당사자와 미팅을 통해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AI한테 던져주고 이거에 기초해서 이 사안의 팩트를 정리해봐라 하면
정리가 될 것인지 그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팩트 파인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 내부에서 이제 아까 청자서 작성 AI라고 한다면 이제 원고 쪽 주장 사실과 피고 쪽 주장 사실이 다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사건의 팩트를 한번 정리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AI가 그걸 해결해낼 수 있어요. 저는 둘 다 해결해낸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 법원에서 쓴다면 자 소장이 30장이 들었어요. 그러면 민사 판결을 쓸 때 청구 원인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배석 판사가 30장의 소장을 보고 이 사건의 청구 원인을 20줄 이내 아니면 2장 이내로 요약해 하면 요약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요새 준비서면 답변서가 제한이 30장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PDF를 AI에다가 넣으면 이 3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항변을 요약해. 당연히 요약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쓸 때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그래서 소장을 AI가 요약한 거 딱 갖다가 레고식으로 넣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레고로 해서 딱 갖다 놓고 여기에 관련되는 법원이 이렇고 관련되는 판례는 이렇다. 마지막으로 내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 그런 식으로 레고 블럭을 가지고 자동차나 비행기 만들듯이 문서를 요약 정리하는 것은 필수 기능이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쓸 수가 있고 법원 안에서도 거기 그냥 우리 법용 AI처럼 묻고 답하기 농담 따먹기 하는 이런 거로 제가 법원에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1000만 건이 넘는 자료를 학습을 시키고 외부 전자소송으로 들어오는 PDF를 거기다 들이부으면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다 해주는 그 AI가 지금 미국에 나온 거대 AI 2개는 그걸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고 한국도 후임 대법원장이 일본 프로젝트로 하면은 내년쯤 한국 판사들이 그걸 쓰게 될 겁니다. 예. 그거는 2개 다 가능하다고 저는 답변합니다. 강 원장님 대법원장 가셔서 한번 적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는 것이 제가 뭐 하나 우스개로 하나 보여드리면 제 요거만 보여드리고 오늘 끝내겠는데 이 폰 있잖아요. 폰에 보면 제가 친구들은 슬프다 그러지만 제가 이걸 깔았어요. The Day Before라고 정년 마이너스 194, 결혼기념일 마이너스 185, 처음 만난 날 마이너스 139. 그래서 정년기념일이 194일 차입니다. 오늘. 그래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차 한 잔 마시고 정자해서 참선을 조금 하면서 끝나면 저거를 열어보면 아 오늘이 194일 남았구나. 오늘 하루도 천년처럼 쓰자. 천년처럼.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이 앱을 올 초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자유인으로 살지 그런 속박으로 살 생각은 없습니다. 예. 대법원장은 5년 임기가 더 있잖아. 아니 하여튼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고 요새 뭐 떠도는 말에도 제 이름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고, 자, 그건 농담으로 받고, 자, 여기 우리 조 선배님 뭐 질문하실 것 같은데. 마이크 줘. 우리 골프 제일 고수인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1시간 잘 강의를 들어서 우리 머리가 다 좋잖아요. 그래야 이걸 실무에 응용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하고수님 그 탁월한 골프를 1시간, 2시간에 강의 듣고 뭐 해갖고 진짜 싱글 칠 수 있다면 누가 하고수님한테 안 배우겠습니다. 하고수님은 당장 그냥 몇억 대 부자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강 원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 행정고시를 해서 3년 생활한 3년 하면서 수요 공급 이런 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햇빛이라든가 공기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사실 수요자가 없으면 공급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인공지능 이것 때문에 판사가 필요할 수도 있도록 간단 능력 판결을 빨리 쓸 수 있다면 분쟁이 확 없어져 가지고 인공지능의 판사들이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 공급 원칙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판사에 따라서 판결도 틀리고 이러니까 죄를 지어도 도망가면 안 잡힙니다. 또 좋은 변호사 만나면 교만 이 법 이론을 펴가지고 이긴다. 이러니까 분쟁이 생기지. 인공지능의 탐노법 내가 재판하면 이긴다. 또 내가 이런 죄 지으면 어떻게 붙들려서 몇 년 징역 산다면 이 범죄 수도 그렇고 민사사건도 급속하게 줄고 판사가 뭐 판결 못 써서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좀 그 대부분이 변호사인데 아무리 꼬이고 복잡한 거 이런 거 저한테 매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하루 만에 검토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해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 법 쪽에 이렇게 아이고 제가 자꾸 숨이 차네요. 이게 줄어들면 우리보다 은행이라든지 모든 서비스가 다 줄어듭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고 인간이 돈만 벌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인격 실현을 하고 이러는 건데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면 인공지능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편하고 수요용만 생각하면 인공지능보다도 핵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전부 핵 발전소 지어가지고 더 하지 뭐하고 뭐 풍력이니 뭐 태양열 발전소인가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경제학의 원리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그거는 그냥 의견으로 말씀을 제가 청취하기라고 이제 우리 제가 한번 하프로님 오늘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까 아까 강의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다음에 검색하는 것이 힘이다. 질문하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질문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네가 로봇이냐 사람이냐 질문하는 건 물어요. 그러면 사람이 물어야 된다. 판사가 결국 질문하는 건 판사가 있어야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위조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거라든지 사람이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을 가진 판사가 제대로 된 자료로다 질문해야지 여기 편중되게 하면 결국 얘는 엉뚱한 결론을 내지 않겠나 신문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해보니까 아까 빙은 말로 질문이 되는데 왜 받으면 왜 말로 질문이 안 되니까 좀 이따니까 끝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각 근육이 튼튼해야 되고 편향이 안 돼야 되고 독단에 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나쁜 책 말고 좋은 책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글도 쓰고 고소하고 대화하고 해서 평소에 질문을 잘하기 위한 아날로그 내공을 좀 키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드든 빙이든 다 그 자판의 음성 설정이 되면 나오는데 제가 좀 이따 보충을 하고 자 장시간 오늘 8시에 끝날라 그랬는데 짧은 질문 한번 마지막 라스트 뭐 저는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아까 말한 대로 기존의 자료가 정확할 경우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지금 바드나 빙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판결문 쓸 때도 원고는 돈을 미리 주었다. 피고는 갚았다고 하면 그게 맞는 판결은 쓸 수 있지만 피고가 갚았다는 말을 거짓말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기 친 사람이 안 쳤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판례에 보면 여러 사유를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사 판결이나 형사 판결에서 그러한 거짓말을 한지 여부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야 되는데 빙이나 AI가 그런 자료까지 나와 있느냐? 그건 3년 전에 절도를 했다는데 CCTV까지 현장에 CCTV까지도 다 있느냐? 어디 홍수가 났다는데 거기에 관한 자료가 있고 지하 자원의 성분까지 다 돼 있느냐? 이런 자료까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아주 아까 인계점에 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어떤지. 예. 정확한 지적이고 우리 선배님 이야기했던 그런 기능까지는 지금 현재 AI는 못하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주장을 가려내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는데 그런 프로세스에서 지금 판사들이 변호사 어쏘들이 고생하는 거는 어떤 판례를 찾거나 하거심을 찾아서 타이핑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하거심을 찾더라도 결과가 100개씩 50개씩 20개씩 나오니까 그걸 비교 검색해서 가장 맞는 거를 쫙 뽑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그거를 0.1초 만에 기계가 뽑아주면 채택하고 채택 안 하는 거는 인간 판사나 인간 어쏘가 선택할 거지만 인간이 그 선택하는 검색 결과 더비에서 찾아내는 그 시간 자체를 줄여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그 절약되기 때문에 법조 AI는 도입되는 순간 한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 패턴을 혁명적으로 바꿀 겁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제 말이 앞으로 1년 안에 실현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념촬영 한번 하시겠어요? 기념촬영? 그러면 우리 저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우리 결강해 주신